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그 문재인 씨가 지금 한중 정상회담 한 거 가지고 지금 또 온통 우리나라가 다 지금 뒤집어져 버렸죠. 이러한 굴욕 외교에다가 기자단 폭행 사건.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참 그 시진핑, 우리나라 발음으로 습건평이죠, 습건평. 우리가 또 굳이 시진핑이라고 읽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도 생각합니다. 장개석 그렇게 읽듯이 장제스를 장개석으로 읽죠. 일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우리나라 한자로 된 걸 다 일본식으로 읽지 않습니까? 예, 김두한을 긴똑강 이런 식으로 읽고, 근데 우리나라만 일본 발음으로 읽어주고, 고이즈미 이런 식으로 읽어주고, 중국말이 나오면은 또 중국말로 읽어주고, 그래서 원음표기에 충실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글 학자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도 우리 자주적으로 시진핑 이렇게 읽지 말고 습건평, 마오쩌둥 이게 아니고 모택동, 등소평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습건평의 그 오만 불손한 자세죠. 예, 문재인 씨를 대한 완전히 하수인, 머슴 다루듯이 했습니다. 머슴. 이런 것을 일컬어 우리가 머슴 외교라고 제가 첫 번째로 명명을 하겠습니다. 머슴 외교. 문재인의 머슴 외교. 예. 주인 앞에 조아리고 며칠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머슴 외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그 머슴 외교를 하면서 남경 대학살이죠. 거기에 대해서 동병상련을 넘어서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머슴이 조아리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남경 대학살 발언이 왜 잘못인가? 그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남경 대학살이라는 것은 일본이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경 대학살에 대해서 공동체를 느낀다. 이러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씨는 그건 너무나 역사를 모르고, 또 현재 시국에서도 일본 제국주의가 남경에 가서 중국인들을 대량 학살한 것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든지, 일본과의 어떻게 두 나라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걸 왜 문재인 씨가 가서, 중국에서는 말도 안 꺼내고 있는데, 그걸 왜 남경 대학살을 당한 것과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 당한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병상련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너무나 비굴한 자세입니다. 너무나 비굴한 자세.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역사 지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습건병 씨가, 저는 시진핑이라고도 읽을 수 있으면 습건평, 예. 습건평 씨가 트럼프에게 가서 한국은 몇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 중국의 영토와 진배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50대 이상의 분들이 받은 역사 교육은 그 당시 조선사 편수회라는 그런 단체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사가 편찬되곤 했었는데, 그 시각이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서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사군의 설치가 한반도 깊숙이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든지, 그건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한사군의 설치는 만주 훨씬 북쪽에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 고증으로 입증이 되었고, 다만 평양에서 그 낙랑군의 유물들이 발견된 바가 있지만 그거는 그냥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반맞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를 일제 식민사관으로 이렇게 축소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먼저 중국의 정통성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그 한족이 대다수의 인구를 이루고 있는 커다란 땅덩어리죠. 그래서 이 커다란 땅덩어리는 이 동북아 또는 중앙아시아의 그 중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만족이죠. 야만족들에게는 정말 영양가 있고 고기가 가득 찬 그런 먹음직한 그런 커다란 그 통돼지 구이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방의 오랑캐들이,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오랑캐, 우리나라도 오랑캐 중에 하나입니다. 동이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민족적 기원은 중국에 있지 않고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우랄 알타이 어족으로서 우리는 몽고와 우리나라,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기마민족의 후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만주족도 기마민족이오고요. 여진족, 거란족 전부 이 기마민족입니다. 이러한 동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이 야만족들이 중국을 침탈하는 그런 과정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중국이 동북 공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것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즉 원나라가 몽고에서 발원해서 중국을 정복했고, 청나라가 만주에서 발원해서 중국을 정복했고, 중국 자체적으로 중국 한족이 일으킨 나라는 당나라와 송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춘추 전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도 완전한 한족이라고 보기보다는 서북 쪽에 있는 변방의 그쪽을 많이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족, 중국이 자랑하는 중화, 한족의 기원은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세 나라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몽고가 일어나면서 곧바로 실각해가지고 역사에서 남송이라는 이름으로 핍박받는, 나중에는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즉 중국이란 대륙은 그 오랑캐들에 의해서 경영되고 지배당하는 거대한 식민지였습니다. 옛날부터. 식민지 했던 식민지 그런 국민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5,000년 지배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정복왕조, 당, 송, 원, 명, 청 이 정도에 대해서 복속을 당했던 것은 청나라밖에 없습니다. 청나라가 인조 때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삼전도의 굴욕을 맺고 군신관계로 만들어버렸죠. 처음에는 형제국가다. 청나라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 형제국가라고 하다가 인조가 반정으로 이제 즉위하고
그랬을 때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무력으로 남한산성에서 삼전도 굴욕을 당했죠. 그때 군신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게 우리나라가 복속했을 뿐이고 청나라 자체도 중국에서는 정복 왕조입니다. 한족을 정복한 만주족, 여진족. 그게 청나라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의 중국을 세우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손문 아닙니까? 손문? 손문에 의해서 남방에서 손문이, 그래서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것이고 청나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손문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한족으로서의 역사는 당, 명, 그 다음에 손문의 중화민국, 이 정도가 중국의 한족이 자랑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청,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에는 북중국은 그 오랑캐들이 다 점령했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국 또한 별달리 그렇게 역사적 정통성이 없습니다. 다만 거대한 인구의 바다, 거대한 땅덩어리, 그걸로서 그냥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그거는 우리나라 50대 이상의 분들 중에 일제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오기 전까지, 고려시대까지는 정복 왕조로서의 그 면모를 갖췄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송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것이 복속당하거나 지배당하고 조공외교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왕조는 고구려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다는 그런 무신 정권에 기반하고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당시 송나라가 멸망하고 몽고가 일어나는 그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때 동북아의 균형자, 그게 고려였습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고려에게 원병을 요청한 적도 많고, 원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중국이란 나라는 이 고대 정복 왕조, 중국인들이 멸시하는 오랑캐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주권을 침탈당한 그런 식민지 국가, 식민지 대륙, 그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현대 중공에 와서, 지금은 중국이라 칭하죠. 현대 중국에 와서 역사를 동북 공정이니 이렇게 하면서, 동북 공정에서도 결국 우리나라 한민족의 뿌리인 고구려 민족을 중국의 한 변방의 중국 쪽이다, 이렇게 지금 동북 공정이 몰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그 한민족의 공통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구려와 신라가 우호관계를 맺고 고구려와 백제가 교통하고 하는 민족으로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이 한사군인 낙랑구를 정복하고, 그 연개소문은 중국의 장안성을 공격하고, 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는 고구려와의 항쟁을 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한나라, 수나라는 결국은 고구려에게 패해서 그 왕조가 멸망하고 대신 당나라가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 당나라가 결국 고구려 왕조의 연개소문의 내분에 의해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고구려가 멸망된 후에 바로 일어난 제국이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는 역사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그 지배체제는 고구려 민족이었고 그 발해라는 국가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한 역사의 일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가 동북 공정이고 우리나라가 뭐 5,000년 동안 중국에 복속한 중국 땅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역사를 왜곡해도 너무나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사군의 문제도 고조선과의 항쟁 과정에 있어서 그 중국 측 주장은 위만조선이 중국인 위만이 세운 고조선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식민사관의 일종인데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사군의 존재 자체도 한나라가 만주 중국으로 볼 때는 동쪽이죠. 예, 우리 쪽으로 볼 때는 만주 서쪽, 서만주 접경에 이 동이족, 즉 우리나라 민족을 침공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한사군 4개의 군입니다. 다만 거기에 낙랑군이 강성했고 오랫동안 지속했으나 낙랑군의 유물이 평양성에서 발견되는 것은 낙랑군이 평양성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중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있었으니까 그러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의 강성한 고구려 군인이라든지 중국의 입장에 보면 우리가 야만적이죠. 오랑캐들이 중국의 한사군을 침공해서 그 일제가 우리나라 문화재를 약탈해 갔듯이 그렇게 약탈에다가 평양성에다 쌓아놓고 낙랑 화폐라든지 동경 이런 게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낙랑의 화폐 이런 게 그 돈이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별개의 동이족, 중국 시각으로 보면 동쪽 오랑캐의 후손으로서 중국에게 복속된 사실이 없습니다. 청나라에게 조선 이태조에 의해서 조선이 문치 정책으로 흐르면서 나약한 군벌 정치에서 이제 문벌 정치로 됐기 때문에 그전처럼 대륙과의 항쟁을 하지 않았죠. 조선 시대에 와서. 그리고 청나라라는 정복 왕조에 의해서 조선 시대 조선조 한 500년도 아니죠. 한 임진왜란 이후부터니까 한 300년 정도를 우리가 청나라의 조공 외교를 했는데 이마저도 청나라 역시 선문의 중화민국에서도 청나라를 배격했습니다. 청나라를 이민족의 정복 왕조로 해서 중국은 그 배격한 왕조이기 때문에 현대의 습관병이 거느리고 있는 현재의 중국과는 우리나라가 거기에 복속한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역사적 고찰이고요. 역사적 고찰이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은 남경대학살이라는 그 중국 자체는 침묵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그거를 왜 머슴 외교, 머슴식으로 고자질을 하고 거기 가서 비위를 맞추고 오만 모욕은 다 당하면서 머슴들이 하는 일은 그거죠. 오만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마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정세는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이것 때 미국과 일본 플러스 한국 우파 한국의 태극기 세력 이것의 대결 양상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합해서 한국에서는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전쟁 불가론. 이런 걸 내세워서 결국은 제가 먼저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입에 의해서 전쟁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 입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늘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태극사랑 야학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프로젝트 일환으로 첫 번째 정창화 목사님의 19대 대선 무효 추진 사업, 그것을 우리가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태극사랑도 대선 무효 소송의 한 당사자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느 곳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무엇이냐 하면 이건 굉장히 좀 커다란 문제인데요. 우리 우파가 핵무장론을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우파 시민들이 우리가 우리 남한이 핵무장해야 된다. 그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철시키냐? 현재 문재인 정권은 절대 핵무장을 안 할 것입니다. 절대 핵무장을 안 하고 전술핵 배치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한다고 해서 관철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안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관철시킬 것이냐? 일본은 현재 우파인 아베 정권이 집권하고 있고 아베 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재무장하기 위하여 아주 안달이 난 정권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이 우파 민간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무장을 하자는 민간 교류를 해야 됩니다. 민간 교류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한 우리 민간 지금 한국당도 믿기가 좀 어려워요. 예, 홍준표 씨는 일본 가가지고 좀 더 강력한 이야기를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당을 믿고만 있을 수는 없고요. 우리 우파 시민들 자체가 특위를 조성하고 우리 지금 태극사랑 야학당부터 이거를 기존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사랑 야학당도 우리 한일 간 민간 핵무장 특위 이런 거를 일으켜서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핵무장해야 한다. 일본도 핵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을 우리 편으로 이끌고 지금 한일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자꾸 역사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다면 그걸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좀 참아야 됩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 같이 이런 지금 무능한 정권 밑에서 이제 국민마저 눈을 감는다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우익단체와 일본, 더 나아가 대만까지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핵무장하자 하는 민간 교류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만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 대만을 움직여서 국가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안 움직이니까 우리 민간 차원에서 서로 내왕하기도 하고 서로 세미나를 개최하면은 아마도 일본의 우익단체는 굉장히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촛불 좌파들은 우리가 친일파니 뭐 어쩌니 이러면서 또 뭐 소녀상 끌고 나와가지고 뭐 울고 위안부 할머니들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친일파하고 공산주의자하고를 비유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한 거는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방되었고, 그래서 교통사고는 한번 당했었지만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이 공산주의란 건 뭐냐면 교통사고가 아니고 암에 걸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겁니다. 공산주의에 오염된다는 것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교통사고는 크게 다쳤을지 몰라도 죽지만 않으면 수술하고 이러면 살아납니다, 사람이. 근데 공산주의는 암이기 때문에 이거 수술해도 나중에 결국 죽습니다. 항암치료 받아도.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리가 항암치료 하듯이 과감히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말이 좀 약간 헛나갔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암적인 존재, 이 촛불 좌빨들과의 싸움에서 이들은 우리가 뭐 친일파다 어쩌다라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은 제가 교통사고의 비유로 말씀드려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일본과 더 나아가 대만의 우익 청년단, 무슨 시민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쪽에. 그 사람들 역시 핵무장을 위해서 세력을 키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태극기 우파, 그 다음에 일본의 우파 세력, 그 다음에 대만의 우파 세력, 이 3개 세력이 교류하면서 이 자체 내 핵무장론을 일으켜서 동북아 무장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실제적인 일을 우리 태극사랑 야학당에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이 앞에 제시하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은 머슴 외교를 하고 있다. 또 습관평, 시진핑,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상은 절대 5,000년간 중국에 복속된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고구려 때는 정복 왕조였습니다. 그 중국의 그 역사학자에 따라서는 거의 3분의 1가량을 우리가 정복하였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정복왕조였고, 고려시대까지 우리 정복왕조로서의 명맥은 유지되었으나 이태조에 의해서 조선에서만 문치정책을 함으로써 청나라에게 복속을 하였지만 청나라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랑캐입니다. 예, 오랑캐들이 중국을 정복한 정복 왕조였고, 중국에 있어서 그래도 중국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손문에 의한 중화민국입니다. 예, 그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역사가 얼마 안 되는 나라가 무슨 5,000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5,000년 동안 중국은 뭐 몽고, 무슨 거란족, 그 다음에 저 서북의 서북 지역의 그 신장성 이쪽 사람들의 그쪽 다 오랑캐입니다. 맨날 이 정복당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전혀 없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핵무장론을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그 핵무장로는 일본의 우익단체, 우익시민단체, 청년단체, 대만의 시민단체, 청년단체를 우리가 3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광화문에서 우리 또는 일본의 동경에 가서 또는 대만의 타이완에 가서 이러한 동북아 3개 시민단체의 핵무장 운동을 일으킴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북한의 비핵화 작전을 우리가 측면에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해서 현재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작전에서 우리나라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민간에 의해서 주도된 이러한 핵무장론 운동이 트럼프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는 그나마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정창화 목사님을 모시고 19대 대선 무효소송 그 운동을 우리 야학 싱크탱크에서 싱크탱크 요원이신 원 선생님과 제가 협의해서 발족했고, 그것이 약간은 결실을 이루어서 1회, 2회 지금 정창화 목사님의 그 유튜브 기자회견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야학당 싱크탱크에서 나름대로 브레인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의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말씀드린 바 우리 야학당 후원은 한 달에 5,000원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야학당 우리 안산 일지부의 월세 부담이 월 25만 원인데요. 5,000원씩 50명의 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후원자로 해주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또 마이너스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지만 5,000원의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사업이지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월 5,000원씩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를 표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분은 또 예산 공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얼마든지 공개해 드립니다. 그거는 예산이 남으면 공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개하고 뭐고 할 게 또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로 지금 되고 있어서 작지만 월 5,000원의 그 후원을 부탁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300-7901 태극사랑 대표 고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용건이 계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 태극사랑의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진으로 본 62년 화보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보집을 캠코더로 촬영해서 이 사진첩의 내용을 다 못 보여드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600페이지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책이 좀 크고 육중합니다. 매우 크고 육중해서 이거를 들고 다니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촬영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항상 그 맨 앞에 공지하니까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10-5300-7901입니다. 이 책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책값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힘들게 저희가
600페이지에 걸쳐서 제작한 책이고, 이 책을 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천천히 보고 있노라면, 참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고, 참 이 젊으실 때 그 모습도 이렇게 보면 김종필 총리 그 다음에 특히 유경수 여사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정주영 회장 아주 젊었을 때 모습도 이렇게 나와서 참 향수 같은 것도 불러일으키고요. 아주 칼라 사진도 몇 장 있습니다. 옛날이지만 존슨 대통령, 카터, 이런 닉슨 이런 분들 방한 때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보고 있으면 이 월남 파병 이런 장면까지 나오고요. 참 볼게 보고 있으면 특별히 글씨를 안 읽어도 글씨로 보는 책하고 이 화보집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글씨로 보는 책은 한 번 읽으면 또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보집을 보고 있노라면은 또 보고 해도 질리지를 않아요. 이 모습들이. 그리고 이 유경수 여사 모습은 참 좋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이렇게 잘 흘러온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참 이거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이 화보집은 일단 블랙 양장본으로 돼서 꽤 무겁고, 들고 다니기는 좀 힘듭니다.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집에다 소장하고, 자녀 교육, 우리 보수 우파의 이념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마담 프란체스카 사진도 있고, 김신조 일당이 그때 와가지고 김신조 체포됐고 사살된 사진 이런 것도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권총 사격 연습하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이걸 보고 있으면 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사시게 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우리가 우울하고 암울할 때 이걸 보고 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정신이 전달되어 오는 거, 활 쏘는 모습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 왔는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망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보수 우파의 단결을 위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기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화보집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5300-7901 전화하시면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